네, 수능 영어 파이널 120주문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과 통상까지 해서 끝을 맺었죠. 이번 시간에는 2강의 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독해 연습 2강의 11번입니다. 쉽습니다. 일단 느낌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한 반들도 있는데요.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인데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대충 알기로는 그 지구 온난화 기후 협약이 있어요. 파리 협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이 참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단 주요 안건으로 주요 과제를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파리 협약에 뭐라 해야 되죠? 파리 협약에 이제 파리 협약을 본인들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시는 분이 조금 생각이 있다면 이것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이에요. 나오면 대박이고 안 나오면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나왔어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 했죠? 그 문제가 바로 뭐예요? 이 현상이 전 세계에서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구온난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온난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기후가 저하되는 곳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온난화가 지구 평균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나타나는 정도가 다르니까, 일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허구로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구라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제 미국에 한번 나왔어요. 미국이 온난화를 안 겪어서 기후변화 국제협약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좀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했을 때, 세계 사람들에게 이 현상이 정말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믿음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 허구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국가에게 있어서, 아니다. 이 문제는 진짜로 전 세계가 겪을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같이 써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용은 쉽습니다. 3강의 3번입니다. 이거는요,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게 쉬운데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시면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요.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한 형질이 선택에 의해서 개체군에서 유지가 되면 적응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응적. 발음이 이상하죠? 그냥 이렇게 말을 할게요. 한 형질이 적응적인지 비적응적인지를 결정하려면 이제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적응적이라는 건 건강하게 잘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적어볼게요. 여기 제가 아주 귀엽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적응적이라는 건 유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비적응적이라는 건 생존 적합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지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은. 그럼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질을 가진 개체군이 유지가 되면, 즉 잘 살면 적응적입니다. 죄송해요. 형질을 가졌을 때 사람이 잘 살면 적응적이에요. 반대로 형질을 가졌는데 유지가 안 되고 사람이 아프면 비적응적이라고 나왔어요. 또 생존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말이죠. 이제 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비정상적인 환경이에요. 마이너스 환경이죠. 이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형질이 일탈적인 반응을 해서 사람이 유지된다면은 그거는 적응적일까요? 비적응적일까요? 적응적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비적응이 아니라고 제가 표현해놨죠. 결론만 놓고 보세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형질이 일탈적 반응을 했다고 해서 일탈이라는 건 안 좋은 의미 아닌가 해서 비적응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론만 놓고 보세요. 이 반응으로 인해서 어쨌든 사람이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적응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시가 나왔는데요. 조금 엇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봐보세요. 아프리카는 결국 지금 비정상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 비정상적인 환경, 이 아프리카에서 겸상적혈구라는 형질을 가지면
말라리아에 대한 일탈 반응을 일으켜서 개체가 유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건강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적이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겸상적혈구라는 형질이 이 아프리카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이 아닌 말라리아가 없는 미국 같은 데서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말라리아를 막는 거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말라리아가 없으니까 말라리아를 막아주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상 현상을 일으켜버린다는 그런 형질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말라리아가 없는 미국에서는 이상 현상만 일으키니까 개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적응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놓고 보세요. 사람이 살면 적응적인 거고 아프거나 죽으면 비적응적인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휘 선택 원래 문제가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휘 선택 이런 거에서도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3강의 4번입니다. 일단은 철학자 굿맨 나왔죠? 굿맨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자, 이 굿맨이 무엇이 예술인가가 아니라 언젠가 예술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예술로 정해진 객체가 따로 있어서 무엇이 예술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 시기만 맞으면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되겠죠. 내용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는 방식에 따라서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예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예술로 기능을 하냐면 어떤 것이 만약 예술로 기능을 해 이게 바로 예술이라면 그거는 결국 미학적인 특징인 징후를 드러낸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시 보시면 사물을 풍부하다고 표현합니다. 사물을 풍부하다고 표현한다는 건 사물이 갖는 물리적인 것에 주목을 받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에 주목을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예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약간 주의해 주세요. 풍부하다고 하면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예술이 아니라 과학적, 수량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풍부하다고 하는 건 약간 뭐 색감이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물리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즉 예술이 된다는 거죠. 수량적으로 풍부한 게 아니라 어떤 색감이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 표현을 말을 해서 예술이라고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주식 그래프가 나왔죠. 주식 그래프를 갖다가 최고점과 하락을 가지고 있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 그런 선으로 보면 당연히 예술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 또는 수량적 수치가 될 것이죠. 근데 이 똑같은 선을요, 그림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물리적인 특성, 색깔이나 굵기에 주목을 하고요. 그럼 당연히 숫자로 표현이 되지가 않겠죠. 이렇게 봐버리면 이 주식 그래프도 예술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3강의 5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일단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 사용자가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의 틀 때문에 버튼이나 링크를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그것들을 클릭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나오는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에는 취소 표시가 있죠. 근데 두 번째 표시에는 다음이라고 돼버리네요. 이렇게 버튼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내용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시로 이제 우리가 만약 이 후자 두 번째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그쪽 버튼에 다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다음 버튼을 눌러버리는데 하필 그 프로그램이 첫 번째 프로그램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다음을 눌렀다고 생각했지만 취소를 눌러버린다는 것이죠.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대한 인식, 화면을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의 툴로 의해서 유도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화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 어떤 인식의 틀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화면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그러지 않아 버리니까 당황스럽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의 틀이 강하다 보니까 몇 번을 계속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원래 알던 방식으로 인식의 틀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해결책으로 뭐가 돼버렸어요? 인터페이스라는 건 이제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 지침서가 있어요. 거기에 결국 뭐라 해버렸냐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용자의 지각의 틀과 일치하게 그냥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사용자들이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3강의 6번입니다. 크리스토퍼 코놀리가 나왔어요. 상당히 코로 놀림을 많이 받았는 거죠.
자, 호놀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높은 성취도를 가진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 최선의 상태에서 수행을 하도록 돕는 어떤 기관을 갖다가 영국에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쉬워요. 자, 어떤 전문가가 자기 전문 지식을 넘어가면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또 어떤 전문가는 처음에는 한 악기를 연주하다가 나중에는 오케스트라 전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경력을 확장하고 능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한 분야에서만 무조건 전문 지식이라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도 뛰어나지만 다방면으로도 어떤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전환을 한 사람은 처음에 보니까 주된 전공뿐만 아니라 더 넓은 경력의 경로나 훈련을 갖다가 이미 열어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방면으로 갈 방법을 마련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유로 1차선 도로가 아니라 8차선 도로로 만들어놨다라고 하고요. 다행히 다양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죠? 중요한 식으로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지식을 아까 후자의 사람들처럼 지식을 다른 곳에 창의적으로 적용을 잘해서 인지적인 고착을 피했다는 겁니다. 인지적인 고착에 그러면 거꾸로 피하지 못하고 빠졌다는 것은 자기 전문 지식만 하는 사람을 말을 하겠죠. 근데 이런 인지적인 고착에 빠지지 않고 경력을 갖다가 더 넓혀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회로 차단기라고 나왔어요. 회로 차단기가 뭐냐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노선으로 가려는 것을 저지해요. 쉽게 말하면 회로를 차단한다는 거죠. 무조건 항상 그 오래된 그 방식으로만 가려는 인식을 갖다가 미리 차단해버리면, 그 길을 차단해버리면 다른 방면으로 길을 가겠죠. 그렇게 어떤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바로 회로 차단기의 역할이고요. 그로 인해서 동일한 패턴을 피할 줄 안다는 거죠. 동일한 패턴에 빠져버리면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오네요. 동일한 패턴이라는 건 인지적인 고착을 말할 것이고, 이 인지적인 고착이라는 건 자기 전문 지식을 넘어가면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것들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능력을 겸비한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강의 8번입니다. 3강의 8번 보시면 생물학자가 나왔고요. 예술과 같은 복잡한 인간의 활동을 고려할 때 그들은 그 활동에 매우 흥미로운 특성들이 기본적인 욕구의 파생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봐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일단 몇 개만 짚어볼까요? 생물학자가 생각을 하는데 예술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예술 활동의 흥미로운 특성이 뭐 때문이냐면 기본적인 욕구의 파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기본적인 욕구의 파생물이라는 건 원인이 기본적인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 욕구에 대한 파생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술 활동을 한다는 거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기본 욕구라는 건 어떤 생존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내용에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존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미술 활동을 한다라는 주제의 글이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 쉽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활동이 생존을 돕기 위한 것이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즉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 활동, 살고자 하는 활동이니까 생물학적으로 타당한 활동이 돼요. 근데 그 활동이 바로 이제 회화예술, 그림을 그리는 거 말하죠. 시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런 필요에 의한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요, 예시가 나와요.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구석기 시대에 동굴 그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엔 뭐가 없으니까 언어학적 개념 수준, 언어가 없으니까 언어학적 개념 수준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굴 밖으로 나가면 어떤 동물은 피해야 하고 또 어떤 동물을 잡는 법을 설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 활동이 기본적인 욕구를 위한 활동, 예술 활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요, 그 그림을 갖다가 그리면서 그리는 사람을 보면 환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일단 확인하시면 돼요. 기본 욕구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는 살고자 하는 생존의 욕구가 있고 이것 때문에 미술을 그렸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시로 구석기 시대, 언어가 없을 때 구석기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미술을 그린 이유가 있는데 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환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3강의 9번입니다. 쉽죠.
자, 자기인식, self awareness 나왔으니까 자기인식 또는 성찰적인 사고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주된 속성이다라고 뭐 흔히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과 동물이 뭐가 다르냐 하면 인간은 뭘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인식, 성찰을 할 줄 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삶에 대입하면 동물처럼 살기 싫으면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정도는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동물이 아닌 삶이니까요. 내용을 보시면 성찰적인 사고는 스스로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존재라고 했어요.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좋아요.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했으면 거꾸로 반대로 성찰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은 지가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인간은 자기가 그래도 적어도 뭘 알고 있는지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성찰이 가능하므로 다른 존재, 동물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성찰의 세계, 내면의 세계가 존재하게 되겠죠. 당연히 개나 고양이는 그러한 내면의 세계에 접근을 못할 것이고 인간 고유의 내면의 세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물리학, 철학, 수학과 같은 내적 성찰이 가능한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인한 학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내적 성찰이 가능한 인간만 물리학, 철학,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찰을 통한 내면 세계를 만들지 못하는 동물은 물리학, 철학, 수학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강의 11번입니다. 감정은 학습되는 게 아니고 자동화되고 유전자 총체에 의해 설정된다는 사실이 유전자 결정론의 망령을 불러일으킨다. 이것도 거꾸로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수능 시험장 준비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자, 유전자 결정론에 의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유전자가 감정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학습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돼 버린다는 그런 망령을 불러일으킨다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감정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감정은 그래서요, 개인적이고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감정의 메커니즘이 사람마다 유사하긴 해요. 어떤 슬픔이나 기쁨에 대한 공통된 기반이 제공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예, 자리를 한번 밖으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어떻게 녹음될지 모르겠어요. 안에가 다 공사 중이라 시끄러울 것 같아서 야외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외 촬영이 아니죠. 큰일 났네요. 야외 녹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감정의 메커니즘이 사람마다 감정의 메커니즘이 비슷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자, 인류의 고통, 슬픔이나 기쁨에 대한 공통된 기반을 제공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통되지 않은 감정을 다뤄요.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할 수도 있는 걸 너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걸 너가 싫어할 수도 있는 이런 감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은 사람은 비슷하면서도 어떤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어떤 특정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특정 자극에 맞춤화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개인마다 어떤 사는 게 다르니까 감정의 원인이 되는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맞춤화되어 있어요. 개인마다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맞춤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감정을 느낀다라는 글입니다. 4강이 2번입니다. 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적 재산권이 자유를 위협한다라는 글인데요. 예시가 먼저 나오죠. 단백질 분자가 나왔어요. 이 단백질 분자에 대한 재산권 때문에 이 단백질 분자에 대한 연구를 못 해버리면 기본적인 연구의 자유를 방해받는다는 것이죠. 단백질은 누구나 연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단백질 연구에 대해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지적 재산권의 연구 비용에 대해서 먼 이야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막상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공공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해서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실험이 개발되기는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 특정 회사가 독점적 위치를 갖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연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보호할 권리가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를 이용해서 남도 이 질병의 근원에 대한 유전자를 연구 못하게 해버리면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권리는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들도 이 질병의 근원 유전자에 대해서는 연구할 권리가 있어야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글입니다. 4강의 7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지구 시스템 연구자들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광대하고 상호 연관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집중된다라고 했는데요. 뒤에서도 볼게요. 지구 생명 유지 장치라고 나왔는데 그냥 지구 환경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이런 지구 환경 시스템에 관한 지식이 이 지식을 활용하려는 사회의 의향보다 훨씬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발전해왔다는 거죠. 지구 환경은 훨씬 빠르게 발전해온 반면에 이 인간의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은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지구 환경이라는 건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는 근시안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질학적인 시간을, 찌질한 게 아니죠, 지질학적인 시간을 우리 문화의 설계에 서서히 불어넣을, 여기에 대한 표현은 길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산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지구 생명 유지 장치 시스템, 지구 환경 시스템을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사고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 데 성공하면 후대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후손들이 지금 우리의 시대를 갖다가 지속적이고 복잡한 영향을 애견할 수 있는 계몽의 시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 조상 진짜 잘났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4강의 8번 보시겠습니다. 문화적 대상에 관한 사회학적인 분석은 두 가지 중 하나,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하나의 핵심 과정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문화에 대한 산물로는 책, 노래, 의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사회 발달에 맞춰서 변화하는 상징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사회학적인 분석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학적, 인류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학자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실게요. 일단 인류학자 입장에서는요, 여성의 치맛단 길이를 갖다가 문명 결정론에 의해서 거시적인 수준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 체계를 보는 창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성 치맛단 길이를 보면 그 시대의 문화적 가치나 신념 체계를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방법인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이해는 못하지만 치맛단을 보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갖다가 볼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두 접근법이 판이하게 달라요. 하지만 딱 봐도 하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둘 다 치맛단의 길이가 사회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공통적으로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4강의 9번입니다. 어떤 낱말을 처음, 이것도 쉬워요. 어떤 낱말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 사용의 기억 흔적이 남길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거죠.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일단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 반대로 가정을 해서 한번 마주쳤는데 그 어떤 기억도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 단어를 또 봐도 어차피 처음 본 단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흔적이 남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절대 단어를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억의 흔적도 없이, 죄송해요. 어떠한 기억의 흔적도 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흔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억의 흔적이 존재해야 된다 말이죠. 기억이 어떤 강화가 돼야 다음에 다시 한번 학습할 때 그 흔적을 통해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 흔적을 다시 떠올리는 거, 흔적을 남겨놨다가 다시 인식할 수 있게 떠올리는 것은 쉽진 않긴 하지만, 일단 다행인 거는 사람의 뇌의 수용력, 이 흔적을 남기는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흔적은 수없이 새길 수 있으니까 마음껏 흔적을 남길 수 있고, 거기서 흔적을 갖다가 다시 어떤 인지적인 상태로 떠올리는 것, 그 부분만 이제 조금 노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글인 것 같습니다. 뒤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바로 이제 흔적을 갖다 다시 인식으로 떠올린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고요. 중간에 한번 끊겨서 연결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